사례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번 증여 이익소각. 네. 이거 많이 유행했던 거죠. 네, 그리고 아직도 많이들 진행하고 네. 계시고요. 과이불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세기본법 14조 1, 2, 3항이 있으니까 먼저 1항 귀속에 관한 실질을 살펴보도록 하면서 한 그 예로 귀속에 관한 실질의 예로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례 번호 말씀해 주시죠. 판례번호 좋습니다. 대법 2024도 42659 판례입니다. 2024년 9월달 판례네요. 네. 비교적 최근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째, 주식회사 선우가 있는데요. 이 선우의 부인 대표이사하고 부인이 소유주 겸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입니다. 아들이 이제 대표이사가 36%를 갖고 있고 부인이 34%를 갖고 있고 아들이 30%를 갖고 있었는데 일단 아들은 이제 논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장인물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죠. 네,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일단 아들은 이 사건의 내용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배우자 증여니까 아들은 네. 빼고. 네. 네. 자, 첫째, 2018년에 배우자가 남편한테 주식을 3,600조를 증여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네요. 예, 부인이 네. 남편이 일반적으로 부인한테. 있는 많은 거래가 좀 다르네요. 대개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하는데 네.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네,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합니다. 네. 근데 이때 주식가를 평가해 보니까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9억입니다. 증여가액이. 근데 이제 남편은 요 9억에서 6억 배우자 공제를 차감해서 3억에 대해서 증여세 5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네. 5천만 원을 납부해요. 그런데 원래 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이 있었어요. 회사에. 회사에. 네. 그래서 요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에 대표이사가 이제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익 소각이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좀 삭갈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감자했다고 하겠습니다. 자본금 감자와 동일한 거거든요. 네. 주식을 감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시가 25만 원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이에요. 왜냐하면 증여받자마자 한 달 있다가 바로 한 달이네요. 감자했기 때문에 3월 1일 증여받고 네. 딱 한 달 있다가 4월 2일 날 감자를 한 기간이 거네요. 짧긴 했네요. 짧아요. 네, 뭔가 좀 수상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니까 주가의 평가액이 동일하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회사로부터 9억을 받습니다. 소각 대가로. 네, 감자 대가로. 대가로. 네, 소각이랑 감자랑 똑같은데 네. 이게 소각이라고 그러면 대표님들이 저게 뭐지? 생각하세요? 자꾸 이제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감자 하니까 배고픈데. 농담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감자를 해서 9억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법인의 가지급금과 상환하는 데 썼겠죠. 네. 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인이 이거를 이제 감자한 다음에 지금 이제 순서가 1번이 먼저 증여하고 2번이 감자했잖아요. 네. 대표 남편이.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부인이 감자한 다음에 그 감자 대가를 받아서 남편한테 증여하면 부인이 감자했을 때는 감자대금으로 9억을 받겠지만 이 부인의 취득가액은 액면이겠죠. 3,600만 원이에요. 네. 주당 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9억에서 3,6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배당으로 봐야 되고 네.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바뀌어서 남편이 감자할 때는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을 인정받다 보니까 세금이 요 감자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었던 거예요. 배당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전혀 나오지 네.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6억 배우자 공제, 네. 6억을 활용한 거예요. 6억을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활용했지만 네. 다른 부동산이나 이걸 증여할 증여 공제를 또 네. 희생한 거죠. 네, 네.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네, 10년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네. 네. 뭐 이제 남편한테 이제 남편이 배우자한테 10년 내에 증여받으면 이제 세금을 꼼짝없이 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안 받으면 되죠, 뭐 10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받으면 되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뭐냐면 내용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쟁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거래의 결과 경제적인 실질이 귀속된 사람, 경제적 실질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돈이 남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즉 실질이 경제적 실질이라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그 돈이 남편한테 귀속됐다. 귀속됐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과세해도 남편한테 과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버는 사람한테 과세해야지. 네. 근데 세무서는 이 남편한테 과세하려니까 과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대고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인은 네. 네. 통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소득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네. 그런 결과가 생기네요. 원칙이 우리 세금의 원칙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받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조금 네. 이게 쟁점이에요. 네. 뭐 사건에서는 네.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봐서 뭐 단계 거래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본질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거예요. 네. 네. 배우자는 물론 부인은 네. 돈 안 받았어요. 물론 세무사님 소개하신 취지가 우리 저 대법원에서 현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겠죠. 했습니다. 네, 네. 좀 한번 계속 좀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제 납세자 주장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뭐 배우자한테 내가 남편한테 증여해갖고 증여하고서 이익 소각하든 내가 하든 그거는 내 자유 아니냐. 그렇지. 그렇죠. 내 자유 납세자의 아니냐. 권리지. 법률 형식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니 세무서 주장대로 내가 감자한 다음에 증여하면 세금이 5억이고 내가 지금 증여한 다음에 남편이 감자하면 세금이 5천만 원인데 아니 내가 5천만 원 적게 나오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납세자 주장은 이거고 세무서 주장은 뭐냐면 야 다 필요 없고 아니 그렇게 하면 5천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5억인데 네가 이렇게 한 거는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고 조세 회피 의도를 본 거네요. 없고 네. 너는 이게 아주 이상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고 보통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세무사님 네. 그 네. 국세청의 주장 중에 저는 이제 아까 주목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귀속이나 이런 실질도 실질이지만 그 납세자가 취한 이 거래 형식이 시간적 간격이 3월 1일 날 증여를 하고 네. 1년이 아니고 아, 한 달 뒤에 또 이렇게 감자를 하고 하는 이 시간적 간격 네. 이거를 어떤 그 실질과의 원칙의 주장을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소구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 있나요? 국세청에서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것도 당연히 아주 네. 중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다. 짜고 쳤다. 짜고 쳤다. 거죠. 이것도 다 조세 회피 의도로 네, 하는 거예요. 의도로 네, 짜고 네. 쳤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왜냐하면 이 실질과세 원칙에는 워낙 복잡한 법리가 여기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판례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쟁점 사안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요 세무서 주장에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는 요 규정에 대한 이제 주장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1번 증여를 했고요. 남편이 회사에 감자를 합니다. 행위가 두 개로 이루어졌죠. 복수 네. 우회 거래입니다. 이건 우회 거래.
이 우회 거래에 대해서 세무서는 어떻게 과세한 거냐면 색깔을 좀 바꿔서 세무서는 부인이 감자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그 감자 대금을 받아서 남편한테 증여하였다 라고 본 겁니다. 자, 이게 소위 거래의 재구성이네요. 네. 재구성했는데 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네.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요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1번 우회거래, 2번 뭐 직접거래 이렇게 전부 다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세법은 우회거래나 단계거래를 직접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의 거래로. 직접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그러면 직접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봤을 때는 과세하는 세목이 한 개만 나옵니다. 직접 했으니까 여기다 대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물론 동일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 내고 소득세를 내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고 여기다 소득세 또 과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과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회거래로 해석한 거예요. 첫째, 내가 먼저 부인이 감자해서 그 돈을 받아서 남편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부인이 법인에 감자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이 돈을 남편한테 줘서 남편이 가지게끔 상환했잖아요. 요거에다 증여세를 또 과세한 거예요. 두 번 과세한 거예요. 한 번만 과세하라고 법에는 직접 거래하거나 하나의 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거래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결과가 이런 겁니다. 물론 이 판례를 읽으면 요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이 증여세를 신고할 때 5천만 원을 공제해서 배우자 공제 6억을 해서 5천만 원 세금을 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거래로 보려면 5천만 원을 환급해줘야 돼요. 그렇네요. 환급 안 했습니다. 환급 안 하고 배우자의 그 감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거예요. 따라서 과세를 복수의 거래로, 즉 우회거래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본 게 아니라 우회거래로 판단해서 또 다른 우회거래로 두 개를 과세한 겁니다. 그냥 순서만 바꾼 순서만 거네요. 바꿨어요. 네. 납세자 입장에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 죽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원심은 판단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요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복수의 거래로 하는 것이 학문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1심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네. 1심 그 수원지방법원인데 어느 판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예리하시고 똑똑하시네요. 예리하시고. 네. 그래서 원심이나 대법원 판결에는 없지만 원심을 가서 보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14조 3항을 근거로 1. 남편한테 증여 2. 남편이 이익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1. 부인이 이익 소각 2. 부인이 이익 소각 대금을 남편한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14조 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1심에서는 판결합니다. 네. 이 단계 거래의 요로한 것을 단계 거래의 역적용이라고 합니다. 요 학문상 용어로 네. 이 단계 거래의 역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1심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원심인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아까 쟁점사항 실질의 귀속이
부인한테 없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그 판결 내용을 보시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라고 진술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이 사건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그 감자 대금을 남편이 가지급금 상환하는 데 전액 사용했습니다. 귀속이 명확하네요. 네.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그랬느냐? 남편에게 경제적 귀속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부인의 증여에 의해서 남편한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으니까 부인한테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판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거래는 남편한테 대한 증여, 그 다음에 남편이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의 채무를 변제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순서는 세무서는 뭐 소각까지의 증여에서 그 감자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또 남편도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자기도 그 자기 주식을 소각해도 되는데 굳이 부인한테 증여받은 거를 감자한 거는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서 이게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세무서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부인이 감자하고 그 대금을 증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부인이 증여하고 감자하거나 부인이 감자하고 증여하거나는 순서만 바뀐 거지 않냐. 순서만 바뀐 거죠. 아니 순서만 바뀐 거고 그 경제적 선택은 납세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그것만을 갖고 이상성이 있는 거래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아가 오히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조세의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인의 합리성에 부합한다 라고 판결 요지에 나옵니다. 네. 저는 요게 대단히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좀 와닿는 판결이 뭐냐면, 첫 번째, 절세 컨설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순서를 바꾸고 귀속을 바꾸고 기간을 변경해서 각각의 세금을 계산해 본 다음에 가장 적게 나오는 절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절세 컨설팅이에요. 두 번째,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세무서가 이 사건 거래를 앞서와 같이 재구성하는 이유는 부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부인이 먼저 감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원고에게는 주식 취득가액과 주식 양도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즉 감자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주식의 감자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의제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 네. 이것 때문에 세무서는 이렇게 했는데 세법에서 이렇게 과세되는 이유는 세법에서 규정한 것 때문이지 배우자 증여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뭐냐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뭐 대표님들께 이게 설명드리기가 뭐 이게 좀 뭐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과세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우리 저 소득세법에 보면 토지를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다음에 10년 내에 양도하면 그 수중자가 양도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취득가액이 이렇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이때 규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자인 부인의 취득가액을 남편한테 적용할 수 없어서 남편의 증여 수중받을 때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럴 뿐이고 이게 그 사람이 부당한 법률행위를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세무공무원이 세무서가 그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을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서 그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법의 취지를 이월과세를 정해놓은 법률 효과를 이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서 부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순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법된 사항을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해서 입법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법에 들어오신 거 아시죠? 2023년부터. 네네. 지금은 이제 주식의 증여 후 이익 소각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감자하는 경우는 또 저는 또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거는 배당 소득세로 네.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양도라고 표현하고 네. 있으니까. 네, 양도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이제 주식도 이 월과세 규정이 적용됐어요. 그럼 법에서 규정돼 있으니까 이제 함부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취지를 부인해서 이렇게 재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앞으로. 그래서 이제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이 이제 감자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그 요건만을 충분히 준수하면 이제는 좀 과세하기는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런 판례 때문이 아니고 저는 이 입법적인 보완 때문에 법률을 보완한 것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귀속이긴데 귀속. 네. 네. 거래를 우리가 짤 때 네. 귀속이 해당 당사자에 귀속될 수 있도록 짜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이제 소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쟁점 내용 수두룩하게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인한테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재판부가 이거를 명기했다는 거, 뭘 명기했냐면 이러한 거래 형식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납세자는 그중 조세 부담이 적은 거래 방식을 선택해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세무서 과세관청의 국고주의적 해석에 제동을 법원이 걸었다라는 측면을 되게 의미가 저는 있는. 네. 의미가 크다.